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또 이렇게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과 한번 또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조금 빠지면은 상당히 답답하고 뭐 괴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멘탈 관리 잘 안 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다. 참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안 좋아, 너무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보여요. 좀 힘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롬 파월이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결국 잭슨홀 그 회의에서 그 강력한 통화긴축 기조 지속을 선언해가지고 세계 증시가 현재 급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연준이 다음 달부터는 양적 긴축 규모도 이제 QT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양적 긴축 규모도 최대한 늘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기준금리 대폭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중의 그 유동성 축소까지 최고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제 이 통화 긴축 강도가 한층 높아지는 거야. 한층 높아지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에 보면은 연준이 다음 달부터 매달 국채 600억 달러하고 주택 저당 증권 MBS라고 합니다. MBS 이 주택 저당 증권 350억 달러. 그럼 합치면 얼마야? 그러면 결국은 950억 달러잖아요. 950억 달러의 그 보유 자산을 만기가 도래하면은 상환을 하는 거죠. 상환하고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줄일 방침이다 합니다. 그 돈이 대략 한 128조가 됩니다. 128조.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제 2020년 코로나 그 확산에 따른 그 경기 침체에 그 대응하는 과정이어서 국채하고 아까 MBS하고 그 매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유 자산을 약 9조 달러죠. 9조 달러로 늘리고요. 시중에 막대한 돈을 이제 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한 거지. 여러분들 약 9조 달러면 얼마야? 우리 돈으로 1경 2천조 원입니다. 9조 달러.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이제 지난 6월인가 그럴 거예요. 월 475억 달러 규모로 양적 긴축을 시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축 규모를 점차 키워가지고 9월에는 최대치인 950억 달러까지 늘립니다. 950억 달러가 늘리기로 이제 한 바 있어요. 연준은 이를 위해서 해당 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 국채 장기채가 목표치인 6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경우에 지금 총 3,260억 달러 규모의 그 단기 국채 중에 부족분만큼 다시 추가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니까 내달이죠. 그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장기채가 436억 달러이며 436억 달러 규모여서 약 164억 달러 정도 상당의 그 단기 국채를 추가 상환하게 될 겁니다. 164억 달러 정도. 앞서서 그 파월 의장이 지난 26일인 것 같아요. 잭슨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이제 자신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 그 전환 가능성을 기대했던 그런 시장에 찬물을 끼얹죠. 찬물을 끼얹는 가운데 연준은 양적 긴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그 파월 의장이 그 발언 그 당일날 보면은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3%였죠. S&P도 마이너스 3.37, 나스닥도 막 거의 4% 가까이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급락을 한 거죠. 그 다음 그 거래일도 29일에도 3대 지수 날아갔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카시카리 그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그 블룸버그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증시 급락에 대해 가지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장에서 받아들이지는 방식을 보고 사실 기뻤대. 나쁜 놈이네 진짜. 사실 기뻤대요. 기뻤다. 하여튼 연준이 그동안 그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밝혔죠. 시장이 간과해 왔는데
이제 연준이 물가 잡기 얼마나 진지한지 이해했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당초에 보면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입장을 선회한 그 카시카리 총재, S&P 500 지수가 6월 저점에서 8월 중순까지 한 17% 정도 가량 올랐죠. S&P가. 그래서 이걸 베어마켓이라죠. 베어마켓. 이 베어마켓 랠리를 펼친 데에 대해서 연준의 의도랑 시장 해석관의 괴리를 좀 보여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월이죠. 7월 그 FOMC 그 회의 이후에 증시 랠리에 대한 랠리에 대해서 분명 신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시장이 오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오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1970년대 그 연준의 그 정책 착오와 관련해서 가장 큰 실책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생각한다. 그 경제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물러서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탔다. 그럼 올라탔다 그렇게 합니다. 타올랐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고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실수를 하고 싶진 않겠죠.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고통스럽더라도 뭐 하고 싶다 뭐 그런 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돈이 좀 약간 좀 씨가 마르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돈이 마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시장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응? 양적 긴축을 하겠다. 응? 하여튼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도 기뻐하는 분이 있고 오히려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이제 내가 왜 삼성전자를 투자했는지 후회까지 하는 거. 후회 막심이죠. 후회 막금. 진짜 잡주가 됐나 봐요. 잡주. 뭐 주가 빠지면 잡주 소리 듣는 거죠. 저는 잡주라기보다는 지금 속된 말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지금 최고의 그 기회거든. 모을 수 있는 기회. 지금은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길 그 시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년 만에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돈 번다는 생각을 좀 접어야 합니다. 특히 이게 하락장이나 이게 사이클 잘못하면 횡보장 타버리면은 힘들어요.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돈 버는 시기는 아니다. 그냥 모으는 시기지 뭐. 모으는 시기. 하필이면 모으는 시기에 들어와가지고 물렸다. 그리고 주가 빠지니까 괴롭다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요. 후회만큼 하더라도 좀 버티다가 적당한 수준에 올라왔을 때 주가가 그때 빨리 매도하고 떠나는 것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아마 잘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좀 채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셔야지. 응? 그렇잖아. 주식이라는 게 자기 돈으로 소중한 돈으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응?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좀 보니까. 하여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